자, 그럼 지금부터 소리도 없이의 유아인 배우님, 유재명 배우님, 홍희정 감독님 모시고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홍희정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출을 맡은 홍의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태인 역의 유아인입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영화 소리도 없이에서 창복 역을 맡은 배우 유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먼저 홍희정 감독님께 오센 김보라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태인과 창복의 직업이 계란 장수라서 그런지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게 달걀과 닭입니다. 생닭을 써는 장면이 살인을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계란과 닭이 주요 소재로 쓰이는 게 흥미롭습니다. 계란과 닭 중 무엇이 먼저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건지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저 질문을 보고서는 저 이유였다면 정말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저 이유는 아니었고요. 예전에 달걀 속에서 태아가 되기 전에 모습이 인간의 태아가 되기 직전의 모습하고 굉장히 흡사해서 거의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지금 어쨌든 쓰려고 했던 이야기의 그 시작이 자기가 결정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생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 태아가 되기 전에 그 달걀 속에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모습이었으면 내가 닭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자꾸 그 닭이라는 소재에 조금 집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유아인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리아필름 김철현 기자님, 한경닷컴 김혜란 기자님, K스타 안지선 기자님, 많은 기자님들께서 공통 질문 주셨는데요. 소리도 없이에서 외적인 변화는 물론 연기 인생 처음으로 러닝타임 내내 단 한마디의 대사도 없는 캐릭터에 도전하셨는데요. 감정의 폭을 연기하는데 까다로웠던 점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또 연기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으며 따로 참고한 게 있는지도 함께 질문 드립니다. 대사가 없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인물이기 때문에 뭐 더 과장된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되려 그런 부분들을 지향하고 조금 경계하면서 어떤 대사가 없다는 부담이 연기에 반영되지 않도록 그 노력을 촬영 내내 했던 것 같고요. 뭐 홍희정 감독님과 유재명 선배님을 믿는 수밖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이분들을 계속 파헤치고 들여다보며 더 깊은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들을 밟았습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이어서 유재명 배우님께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다양한 직업을 완벽하게 소화하시면서 인생 연기를 보여주셨는데요. 이번엔 범죄 조직의 청소부라는 독특한 직업을 맡으셨습니다. 소리도 없이에서 창복 역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배우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뭐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 근데 저 역시도 시나리오를 보는 순간 그 극 중에 제 20년 친구가 있는데요. 극 중에 출연을 하는데 그 친구에 전화를 해서 그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요. 너무 좋은 시나리오다. 그래서 막 그 전화상으로 서로 이렇게 흥분했던 기억이 나는데 보는 순간 나에게 이런 작품이 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고 뭐 지금까지 배우 작업을 하면서 연극, 영화 포함해서 많은 작품을 했었는데 단연코 굉장히 그 행복감을 주는 어떤 시나리오 중에 유일한 어떤 탑에 꼽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창복을 하게 된 이유라기보다 이 작품이 주는 어떤 세계관을 표현할 수 있는 배우라는 직업이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다음 유아인 배우님께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오센 김보라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소리도 없이의 시나리오 내용 외에 태인을 표현하는 데 있어 캐릭터적으로 더 나아가고 싶었던 지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나아간다는 말이 너무 어려운 말이기는 한데요. 제가 의지적으로 시나리오에 표현된 이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거나 하는 과정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약간 도전적인 임무를 맡으면서 도전이 필요한 임무를 연기하게 되면서 내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될까라는 궁금증, 호기심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이 작품에 임하게 된 이유가 되어주는 것 같고, 인물이 어디까지 나아갈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나를 어디까지 열 것이냐, 어디까지 얼마나 나를 더 유연하게 현장에 놓아둘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어서 홍희정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범죄를 일상으로 여기는 태인 창국과 그 속에 갑자기 들어온 초이의 관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초이는 유괴된 상황이지만 영화 후반부로 갈수록 화목한 모습이 종종 보이기도 하는데요. 초이에게 태인과 창복은 어떤 존재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저렇게 화목한 상황이 종종 나오는 것은 공포스러운 순간에도 어쨌든 인간이기 때문에 잠이 오고 실수로 잠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처럼, 사람이고 또 특히 이 캐릭터가 아이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이라서 어쩔 수 없이 마음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창복하고 혜인이었고, 하지만 크게 봐서는 태인과 창복은 그 초이가 생존을 위해서 잘 보여야 되는 대상이고, 유일하게 초이를 어떤 방식으로든 초이의 생존을 조금 돕거나 방향을 틀 수 있는 인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유재명 배우님께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그 유아인 배우님과는 지금 첫 작업이신데요. 두 분 호흡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아인 배우는 처음 이제 작업을 하게 됐고, 그 실제로 얼굴을 이렇게 대면한 것도 처음이었고, 그래서 제가 아인 씨 이름이 본명인 줄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들은 잘 몰랐었고, 작품을 하는 그 유아인이란 배우의 어떤 배우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보다 약간 아이콘 같은 느낌이 저한테 좀 있었던가 봐요. 근데 실제로 작업을 해보니까 어떤 배우보다 더 열심히 분석하고 준비하고 현장에서 되게 자유롭게 연기를 해나가는 모습이 조금 놀랐었어요. 저는 조금 세대가 연극을 통해서 20년 전부터 연극을 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이 작업을 너무 성스럽게 대하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좀 열심히 해야 되고. 근데 아인 씨 같은 경우는 즐기고 또 마음껏 표현하고 소통하고, 좀 부럽기도 했었고, 그리고 호흡은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잘 맞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어떤 그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내내 우리 잘 맞는다라는 그런 그 만족감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한 번 더 하셔야죠. 계속 해야죠. 대사도 한번 주고 받아 봐야죠. 그럼 유아인 배우님은 갑니다. 네, 유아인 배우님께서는 유재명 배우님과의 호흡이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로서는 존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고 의지하고 감사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태인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연기 카메라가 돌아가는 순간에 제가 딱히 드릴 것이 없어서 그 부분이 죄송스럽기는 했지만, 선배님이 던져주시는 것들, 그리고 함께 만들어지는 대사가 아니어도 서로 인물이 존재하면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호흡 같은 것들에서 상당히 편안함을 느끼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결국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냥 촬영하는 순간 큰 느낌 없이 그냥 그 인물이 될 수 있었고, 이 인물을 어떤
느낌에 있어서 어떤 불순물 같은 것들이 감정적 불순물 같은 것들이 없었다라고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연기할 수 있었다는 게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게 저로서는 가장 큰 영광이고 기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감독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그 첫 장편 데뷔작을 유아인, 유재명 두 배우분과 함께 하셨는데 현장에서 어떠셨고 느낌이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왜 웃으세요? 저는 왜 웃는지부터 밝히세요. 네, 제가 웃는 이유는 죄송해서고요. 뭐가 죄송하세요? 제가 두 분에게 정말 그 초보 연출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실수를 정말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도 정말 너무 너그럽게 다 받아주셔가지고 정말 어려운 부탁도 이상한 부탁도 다 드릴 수 있었고 그런 점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초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경력이 높으신 분들한테 뭐 칭찬을 드린다거나 뭐 예를 들면 뭐 테이크가 좋았다면 뭔가 더 이렇게 표시가 확 나는 그런 말씀을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드는 게 저는 제가 뭐 누구를 이렇게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시원하게 그 현장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을 못 해드린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아쉽고 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갑자기 나 또 토크쇼지는 실수라고 느끼신 적 있어요, 선배님? 실수라고 느끼진 않고 뭔가 이 신인 감독이 어떤 신인 감독 같은 실수를 한다 이런 생각하신 적 있어요? 아니 제가 우리는 느낀 적이 없는데 본인이 감독님께서 너무 이러시니까 아니요 왜? 그 뭐 테이크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실수인 것 같아. 혹시나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을까 그냥 이제 아무 이유 없이 부탁드려도 그냥 또 해주시고 했던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고요.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눈치 안 보고 조심하지 않고 아니, 저는 감독님 반응 중에 시원시원하게 제일 욕하고. 재밌었던 게 컷이나 NG나 OK가 되게 차분하게 내리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이렇게 오케이 뭐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냥 오케이는 오케이고 NG는 NG인데 그 모니터 너머로 살짝 미소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가장 만족스러운 그 표정이었거든요.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난 그게 제일 짜증 나는 것 같아요. 그냥 현장에서 계속 불안하다가 감독님이 한번 그 아주 옅은 미소를 한번 보일 때 그냥 살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너무 괴로운 일인 것 같은데 너무 이분이 좋아요. 그런 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너무 솔직하고 물론 그것도 충분한 솔직함은 아니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기억을 하는 게 제가 어쨌든 아역 배우분들이 계시니까 아역분들한테 조금 집중을 더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아역분이 잘 해주셔서 너무 잘했다고 너무 고맙다고 하고서는 다음 테이크를 다음 이제 셋업을 준비하느라고 이제 그 아역 배우분이 어떤 장소에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유재명 선배님이 붙잡으시고 그 아역 배우분한테 그 문승아 배우님이거든요. 근데 칭찬받아서 너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때 정말 놀랬거든요. 제가 칭찬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칭찬 뭐 이렇게 긍정적인 적극적인 표현을 못 드렸던 것 그 위치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마치 위치가 있어야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어떤 사람들에게 편견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우리 서로 자유롭게 다 칭찬하고 좋은 말하고 서로 피드백들 전할 수 있는 거죠. 뭐 네. 그래야 좋은 저는- 창작 현장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두 분 다 편하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저한테는 일단 제 긴장을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작은 사건들이었거든요. 그런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여기 유아인 배우님 같은 경우도 모니터를 보고 제가 너무 좋아서 되게 좋은 테이크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런 상황이 어색하지 않게 제가 긴장하는 걸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색하지 않게 내 배가 너무 열심히 일했지 뭐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상황을 좀 편하게 만들어 주시려는 그런 두 분의 노력이 굉장히 있었던 현장으로 기억이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두 분. 네, 생생한 현장 이야기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유아인 배우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동화 정혜원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태희는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인지 아닌지에 대한 가치 판단 없이 상황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인물로 그려지는데요. 왜 이 역할을 선택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뭐 이 인물을 통해서 혹은 이 작품을 통해서 공감할 수 있었던 부분 혹은 제 안에서 발견한 어떤 지점들이 있다면 결국에는 뭐 제가 뭐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지는 않지만 내가 선하다라고 믿는 행동이 과연 그 선한 행위의 끝이 선한 것인가? 혹은 내가 악하다라고 혹은 나한테 주입되어 있는 것들, 나한테 입력되어 있는 그 정보들이 온전히 그 자체로 진리인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했을 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삶에서 그냥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어떤 큰 고민 같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윤리의식이나 뭐 도덕, 법률 뭐 이런 뭐 그리고 사회인으로서의 삶, 개인의 삶 그리고 뭐 개인의 뭐 가치관 뭐 여러 가지 신념들 이런 것들의 옳고 그름 따위가 과연 존재하는가? 그것이로 빚어지는 행위의 선악을 우리가 너무 쉽게 나누고 있지는 않은가? 너무 그런 것들에 대한 이면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채 너무 함부로 표면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대하고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어떤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누구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민들을 상당히 영화적으로 하지만 또한 간결하게 편안하게 그것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점이 아주 이 영화가 주는 큰 매력이고 마력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가 어떤 이야기를 영화라는 매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화가 우리가 좋은 영화 많이 열심히 찍었으니까 많이 봐주세요라고 하지만 그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관객 여러분들께 즐거운 시간만 드리면 되는 걸까요? 그런 어떤 뭐 배우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아주 본질적인 질문 같은 것들과도 다 있을 테고 어떤 직업을 가진 뭐 누구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 시대에 아주 필요한 생각 질문, 고민 같은 것들을 뒤틀리지 않은 시선으로 뒤틀리지 않은 태도로 하지만 뒤틀려 있는 그 자체를 아주 편안하게 감촉하면서 나아가는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나? 맞을까? 네, 유아인 배우님께서 왜 태인 캐릭터를 선택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 조금 더 보태서 감독님께서 이 태인 캐릭터를 이제 쓰시고 구현해 내셨는데 이런 선하게 좀 모호한 인물, 가치 판단 상황에 따라 흐름에 따라가는 인물로 그리시게 된 이유 뭐 이런 부분들 함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제랑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 사람들이 태어날 때 자기 환경을 스스로 결정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 그 상황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하면서 살게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어떤 비틀어진 성장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하지 못한 자신의 신체, 자신의 환경을 좀 보이도록 설정하고 싶어서 말을 하지 않는 캐릭터를 넣었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태인 캐릭터를 썼을 때는 이 인물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세상이 들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목소리가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삼고 이야기를 써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유재명 배우님께도 창복 캐릭터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이 많은 창복은 또 다른 특징이 또 신앙심이 아주 깊다는 점인데요. 고인에게 항상 뭐 명복을 빌고 태인에게 기도할 것을 강요하기도 하고요. 창복에게 과연 종교란 어떤 의미인가요? 한 두어 가지 정도 관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저희 영화는 약간 상대성에 관한 영화인 것 같아요. 정상적인 말을 하는 사람인데 상대적으로 많이 많아 보이는 거죠. 태인에 비해서는. 그리고 그냥 적당한 신앙심인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아 보이는 어떤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 이제 아인 씨가 말한 선과 악의 기준, 그 모호한 경계, 그 다음에 우연과 필연, 삶과 죽음 그런 어떤 경계에 대한 영화라고 본다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창복에게 신앙이 아니죠. 저는 삶이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과 삶의 어떤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일을 수락했을 것이고 진짜 진정한 신앙심이 있었다면 아마 거부를 했겠죠. 근데 삶이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일을 하고 그 죄책감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기 때문에 더 깊이 그 신앙에 빠지게 되고 그렇지만 또 다음 일이 들어오면 돈이라고 하는 현실을 또 받아들이는 되게 좀 모든 인물들이 다 그렇다고 뭐 좀 크게 보자면 저 영화의 모든 인물들이 그럴 수 있는데 기준이 없는 모호한 그러나 명확한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의 종교는 어떤 삶인 것 같아요. 아주 가까운 예로 뭐 우리 어른들이 할머니들이 어머니들이 기복을 하고 뭐 합격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그런 것처럼 잘 살아가자. 아무 문제 없다. 이 정도면 족하다. 왜 계란을 3개 넣냐? 2개만 너무 족한데. 예. 그런 어떤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신앙심이 깊은 아주 착한 사람, 또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라고 명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징성이 있는 어떤 인물인 것 같아요. 예. 네, 감독님께서 한번 창복도 태희만큼이나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인데요. 이 탄생하게 된 이야기 같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또다시 생존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태인의 캐릭터가 설정이 되었을 때 그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생존을 하면서 고군분투하는 캐릭터 옆에 어딘가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사회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딘가 결핍이 있는 사람일 테지만 제가 아는 많은 그 종교들이 너는 모두와 같은 가치가 있다고 얘기해주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가 설정한 종교는 좀 비뚤어지고 이런 어떤 특수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직업이기를 이렇게 그렇게 설정을 했지만 어쨌든 종교의 마음을 뺏겼던 이유는 자신의 그 다른 데서 인정받지 못했던 가치를 단지 태어난 것만으로 인정을 해주는 곳이 종교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종교를 생활처럼 가진 그런 캐릭터를 설정을 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 감독님께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태인과 창복의 호흡이 인상 깊었습니다. 계속 잔소리를 하는 창복과 가만히 듣기만 하는 태인의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둘의 관계를 정확히 짚어내주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요. 태인에게 창복은 어떤 존재이며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태인과 창복의 관계를 아주 좁게 봤을 때는 아버지와 아들처럼 보이기를 바랬고요. 조금 그것을 크게 본다면은 선배와 후배의 관계로 보이기를 바랬고, 그거를 더 크게 보면은 어떤 그 제너레이션과 제너레이션이 갖는 갭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선후배 관계로 설정을 했고요. 그 제가 영화를 아이러니한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캐릭터들 관계에서 가지는 아이러니를 좀 찾아야 됐었는데 그 조금 더 산 선배가 덜 산 그 후배에게 자신이 며칠 혹은 몇 년 을 더 살면서 겪은 그런 자신이 깨달은 정보들이 마치 인생의 진리인 것처럼 비록 그 내용은 굉장히 오류가 많아도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그 후배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거를 이제 전달을 해주거든요. 자신이 깨우친 정보를. 근데 그 정보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옳은 말이지만 참 쓸데없는 말이기도 하고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관계에서 오는 그런 대사를 주고받는 상황에서 오는 아이러니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창복이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스스로 생각하는 말을 태인에게 굉장히 소중하게 얘기해 주는데 그 내용이 전혀 이 태인이 처한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고 이 영화 안에서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아이러니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봤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덧붙이면
그 스포일러가 안 되는 선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통 저희들은 전사라고 그래서 그 둘의 관계 이전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탐구하는 게 가장 1차적인 작업인데요.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뭐 극 중에 드러날 때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거든요. 그 대사로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뭐 A안, B안, C안, D안 다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창복이 어느 날 얘를 데리고 와서 이 노예처럼 일을 부리면서 그랬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유기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남한테 남이 맡긴 걸 거둘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접점이 어디로 갔냐면 지금 현재 둘이는 어느 누구의 커플보다 일상을 잘 살아가는 아주 만족도가 높은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창복 같아요. 태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불만이 있어요. 하지만 감사히는 여기고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네 문제라니까. 네가 그래서 문제야. 항상 감사해야지. 세대 갈등이죠. 네. 두 캐릭터와의 관계 말씀.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있으면 참 신기한 게 영화의 태도와 참 말씀을 비슷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들에 대한 상당히 날카롭고 비판적인 시선을 갖고 있으면서 사실 그 현상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이해를 통해서 그걸 다 품고 계신 듯한 어떤 태도가 있거든요. 이런 창작자들이 꺼낼 수 있는 어떤 비판적인 태도 혹은 뭐 그걸 수용하는 태도 어느 편에 설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전체를 다 아우르며 다 자기의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자기 수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인간의 성분이 이 사람의 말 속에 영화 속에 다 너무 잘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어서 유아인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여성동화 정혜연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유아인 배우는 선악이 모호하게 공존하는 배우 같습니다. 기존에 연기했던 캐릭터들도 선악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보통 작품을 선택할 때 어떤 역할에 끌리시는지 궁금합니다. 과거에는 아무래도 보다 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뭔가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인물들에게 좀 더 끌렸던 것 같아요. 저에게 그런 희망이 좀 더 많이 필요했었던 것 같고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결국에는 매 순간 한 시기에 제 끌림에 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고 제가 몰두하고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 이 작품 선택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것 같고요. 태인은처럼 사실 이렇게 좀 모호하다라고 해야 할까요? 뭐 쉬운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인물들을 주는 매력이 아주 큰 것 같아요. 지금은 선악이 모호하게 공존하는 배우라서가 아니고 배우는 뭐 이 작품이 다루는 것들이 그런 것이잖아요. 선악, 뭐 악역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선악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해야 하는 사람들이 배우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이 공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을 살아온 것 같아요. 뭐 세상이 뭔지도 모르고 연기부터 시작했었으니까. 네. 그럼 이어서 유재명 배우님께도 어떤 역할에 끌리시는지 어떤 기준으로 역할을 정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냥 뭐 가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준은 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20살 때 연극을 시작해서 어떤 작품들을 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우란 직업으로 쌀을 사 먹고 이렇게 누울 곳을 겨우 마련한 이제 생활인인데 그 작품이 배우가 뭐지라는 생각이 조금 멈춰버린 것 같고 그게 안 좋은 쪽이 아니고 그때마다 다른 것 같고요. 그때 주어진 작품이 최고의 작품인 것 같고 그리고 느낌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늘은 다 이쁜데 그날따라 유난히 그 하늘이 되게 이뻐 보이는 것처럼 그 순간 나에게 주어진 작품이 너무 이뻐서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또 나를 더 개발해서 좋은 것들을 잘 표현하자라는 것이 일종의 지금 현재로서의 저의 작품의 기준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예쁘게 얘기하고 싶어요. 너무 배웁니다. 네.
그럼 이어서 유재명 배우님께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예, 창복은 말로 자신이 하는 일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많은 대사량과 몸이 불편한 창복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 특별히 신경 쓰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뭐 보기보다 대사가 많으면 좀 많이 힘들어하는 스타일입니다. 연습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 이 대사를 한다 소화하는 것에 모든 배우들이 다 자유롭지는 않는데요. 이 작품은 대사가 많다고 해서 불편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말을 해도 다 대사처럼 들리기 때문에 대사 NG를 한 번도 안 내신 것 같아요. 그죠? 대사가 진짜 많은데 한 번도 NG를 낸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막 그 애드립이라고 하는 즉흥적인 대사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이 작품은 어떤 말을 해도 창복 어떤 기준만 베이스만 잘 잡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너 초이란 이름, 너 성이 뭐야 이런 것들도 그냥 뭐 시나리오에 없었던 건데 그냥 배초이가 되고 배초이는 저희 학교 선배님 이름이거든요. 그러 그게 핵심 같은데요. 말이 많다는 건 뭐 세계관이 많은 건 아니고 이 작품이 주어진 그 에너지가 충분히 말을 많이 해도 재미있고 역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그런 어떤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썼다기보다는 좀 편했던 것 같아요. 말이 없어서 편했고 저는 말이 많아서 편했던 것 같아요. 아주 논리정연하고 이성적이고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말이 아니라 생활의 말들이기 때문에 8천만 원입니다라는 대사들 뭐 그런 거 같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 8,000원이라고 써 있는 거를 8천만 원이라고 해주셔서 깜짝 놀랐는데 다들 너무 그때 신나했죠. 그 대사를 듣고. 몇 분들이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정말 많이 계세요. 어떤 삶의 냄새가 확 막 올라오죠. 그런 말들에서. 네. 좀 전에 이제 초이 인물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 유아인 배우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동화 정혜연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여자 아역 배우들과 함께 등장하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각각 초이 문주역을 맡은 문승아, 이가은 배우와 호흡을 맞추기가 좀 어렵진 않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 너무 편했어요. 저 친구들이 워낙 뭐 건강한 영혼의 소유자들이기도 하고 아주 해맑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화가 되는 듯한 기분을 느끼기도 했고 또 그 친구들의 뭐 연기랄까요? 그 친구들의 표현, 카메라에 담긴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막 제 모습을 반성하기도 하고 너무 깨끗하고 순수한 표현들을 하는 친구이고 어떤 존재하는 것만으로 뭔가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한 그런 느낌을 주는 친구들이었어서 많이 배우고 도움 받으면서 함께 호흡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배우 호흡 이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울 수 있느냐가 참 큰 숙제인 것 같은데 호흡을 가공하지 않고 너무 그걸 설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함께 호흡할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아주 감사한 친구들입니다. 네, 현장에서 유재명 배우님께서는 아역 배우들과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데드 마스크라 그래서 무표정이라는 어떤 게 있는데 이제 예전에 연극할 때 뭐 표정이 많으면 선배들이 너는 너무 많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되게 많았었거든요. 욕심이 많아서 그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고 그때 이제 데드 마스크 무표정 최고의 경지죠. 네. 무한 상태. 근데 우리 배우들 보면 그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연희 씨 말처럼 멀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근데 되게 담백하고 맑고 순수한 그건 저 때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특권인 것 같고 또 열심히 했었고 많이 배웠어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감독님께서는 아역 배우들을 뭐 디렉션을 주신다거나 이런 특별히 좀 현장에서 좀 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도 사실 아역 배우분들과 작업해던 게 이렇게 해본 게 처음이기 때문에 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고 단지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많이 좀 부탁을 했어요. 제가 초보기 때문에 이 두 분 다 그 저보다 장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초보이니 제가 테이크를 조금 많이 하더라도 너무 상처받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의연하게 제가 부탁하는 거를 너무 이렇게 개의치 않게 상처 안 받고 잘 해주셨고 그리고 오히려 제가 제일 많이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제가 아역분들한테도 많이 의지를 했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제가 좀 대사라든지 상황을 조금 많이 바꾸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저는 제가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누가 그랬어요? 네? 누가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네. 네, 어쨌든 현장이 좀 뭐 날씨 때문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아서 순간순간 바꿔야 되는 것들이 많았는데 대사 또한 그랬는데 아역 배우분들도 입에 안 맞거나 좀 어색한 표현이 있다면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편하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런 제안도 해주시고 저는 뭐 그런 것들이 제가 의지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혹시 현장에서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장면이나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셨는지 감독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정말 매 순간이 다 생각나는데 가장 저한테 지금까지도 생각나는 거는 두 분이 그 핑크색 복도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촬영이었죠. 네, 첫 촬영이었죠. 처음 합을 이렇게 딱 맞추시는 부분에서 물론 제가 이 종이 위에서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뭐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지만 두 분이 실제로 몸을 부딪히면서 이렇게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떤 현상을 보기 전까지는 사실 그 관계가 완벽하게 정의가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두 분이 만들어주신 그 이상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 알콩달콩함 때문에 그 뒤에 시나리오에서도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촬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한순간에 잡히는 그런 거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좀 기억에 많이 남고 많이 배운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배우님께도 한번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장면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뭐 에피소드는 아니고 그냥 촬영하면서 기분 좋았고 또 좀 뭐 좋아하게 될 장면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냥 이 영화에 나오죠. 우리 이 사진 찍고 하는 거 사진 찍고 약간 그 마당에서 뛰어놀고 함께 다 같이 보기 드문 행복감이 감도는 따스함이 감도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촬영할 때도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아주 강렬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모르겠어요. 어떤 이 잘 알 수 없는 관계의 혹은 아주 위험한 관계로 보여지는 겉보기에 아주 찢어지게 불행할 것만 같은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 사람들도 함께하며 서로 어우러지며 느낄 수 있는 어떤 편안함, 행복감 같은 것들이 작게나마 존재한다라는 게 우리 영화가 아주 작은 희망을 향해서 그래도 다가가고 있다. 희망을 뻔뻔스럽게 떵떵거리며 추구하는 영화가 저는 그렇게 좋게 안 느껴지거든요. 그건 세상에서 만나기 쉬운 게 아니니까. 이 정도의 태도로 그 행복이란 것을 쫓아가고 희망을 그려내는 영화라는 점이 아주 감사하기도 했었고 촬영하면서도 좋은 기분들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유자명 배우님께서는 어떤 장면이나 순간이 있으신지요? 예, 뭐 안씨 말에 동감하는 게 영화는 판타지잖아요. 예, 현실이 아닌데 그 판타지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제 관객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분들의 현실로 다시 피드백이 될 텐데 저희 현장 같은 경우가 사실 현실이거든요. 주어진 환경 안에 예산 안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열심히 작업을 해서 한 커트 한 씬을 건지는데 저는 그 촬영장 인근에 있었던 하늘, 녹색, 뭐 길, 시장 사람들 그런 것들이 좀 뇌리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저희들한테는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 약간 판타지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 현장으로 가는 그 길들이 너무 이뻤고 지금 생각해 보면 여행 갔다 온 느낌이 살짝 들어요. 너무 감성적이신 것 같다. 나도 그렇게 느끼고 싶어.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성동화 정희아 기자님께서 유아인 배우님께 질문 네. 주셨는데요.
아무런 의지 없이 살아가던 태인이 그 후반부에 중요한 결심을 하고 행동에 옮기는데 디테일한 감정의 변화를 통해 태인이 자아를 가진 하나의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태인의 감정 변화를 연기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자아라는 게 자기 안을 들여다보면 뭐 어떤 상이 맺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외부의 자극들, 외부의 존재들의 이 반사하는 혹은 그것이 투영하는 나를 감각하면서 또 빚어지는 무언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아가 없는 존재는 전 없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아가 뭐 만들어져 간다라기보다 어쨌든 영화에서 그려내는 어떤 관계망, 그 안에서 본인이 쉽게 겪지 못했을 감정의 흐름, 상태들을 통해서 또 다른 내가 되어가는 것, 혹은 내가 내 스스로 무언가가 되어 간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혹은 그것을 명확히 하기도 전에 외부에 의해서 내가 규정되거나 만들어져 가거나 판단되어지고, 그렇게 나의 사회적 어떤 자아 혹은 정체성 같은 것들이 빚어질 수 있다 라는 인물은 뭐 그런 이야기들을 그려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화 외쪽 내외적으로 다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하면서 뭐 이 변화를 어떻게 계획을 통해서 표현해야지라기보다 시나리오가 아주 잘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를 따라가면서, 그리고 이 인물들 그리고 실제적인 공간에 놓여지면서 겪게 될 변화들을 잘 디벨롭하고 쌓아가다 보면은 뭐 그래도 그게 사람이건 자아건 뭐 괴물이건 뭐라도 되어 있지 않을까 여기면서 시작과 끝을 함께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시간 관계상 모든 기자님들께 그 질문에 답변 드려주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은 마치도록 하고요. 인사 말씀 마지막으로 듣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정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정말 극장이 개봉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안전하게 무장을 하시고 극장에 와주셔서 좀 편안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들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어려운 시기에 뭐 영화를 중심에 놓고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참 곤란하고 어려운 순간들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좋은 것들이 살아남고 나쁜 것들은 사라져야 되는 세상인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게 쉽지도 않고요.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좋은 바가 있으시다면 조금 기특하게 여겨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 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더 잘 전달해 주시면 뭐 저희들도 더 힘을 내서 앞으로 더 좋은 순간들을 그려볼 수 있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들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힘 주시고 저희도 좋은 순간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은 아마 이 시간에 제일 설레이고 제일 떨리고 또 감사하기도 한 시간 같아요. 함께 하지 못하지만 극중에 출연하는 정말 멋진 선후배 배우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스태프분들 더운 여름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이제 오픈을 하게 돼서 그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만들었고요. 꼭 극장에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